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탐구실험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만나서 수업을 할 때 수행평가를 위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첫 번째 수행평가인 주기율표에 대해서 마무리가 된 반도 있고요. 아직 진행 중인 반도 있는데 이 첫 번째 수행평가 말고 두 번째 수행평가와 세 번째 수행평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과학적 개념들이 조금 있어서 선생님이 이번 수업에는 이론 수업을 준비했어요. 자,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오늘은 과학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과학적 탐구 방법이란 과학을 탐구하는 방법을 뜻하고요. 이 과학적 탐구 방법에는 크게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숙지한 다음에 우리 이제 만나서 진행할 두 번째 수행평가와 세 번째 수행평가에 잘 대처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업 역시 매우 중요한데요. 온라인 수업이지만 매우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올려준 학습지 파일을 다운을 받아서 그거를 펼쳐놓고 같이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간에는 따로 과제를 제출할 거는 없지만 수행평가와 많이 직결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잘 듣고 또 선생님이 오늘 다루는 내용들을 잘 외워와야 합니다.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선생님이 올려준 학습지 파일이 이제 선생님 여기 화면에 보이죠? 학습지 파일은 총 3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쪽, 2쪽, 3쪽 이렇게 3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쪽을 봅시다. 자, 첫 번째 쪽에 보면은 과학적 탐구 방법 중에 먼저 귀납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귀납적 탐구 방법은 뭐냐? 이 귀납적 탐구 방법은요,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관찰한 다음에 그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규칙성을 파악하고 이걸 토대로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 결론을 도출하는 탐구 방법을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고 해요. 먼저 귀납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고 각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이 빈칸을 채워보면요. 귀납적 탐구 방법이란 생명 현상과 대상에 대한 수많은 관찰을 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그러면 이제 관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찰 방법 같은 것들을 정해야겠죠. 나는 뭐 관찰을 할 때 뭐 색깔을 위주로 볼 거야? 아니면 길이를 위주로 볼 거야? 아니면 자를 사용할 거야? 아니면 뭐 무게를 재는 저울을 사용할 거야? 이렇게 관찰 방법을 고안해서 관찰을 합니다. 이 관찰을 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이로부터 규칙성을 찾아내어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 결론을 도출하는 탐구 방법이 귀납적 탐구 방법이다. 자, 그래서 각 단계가 총 1, 2, 3, 4, 5, 6, 7단계로 이제 그림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단계는 자연현상을 먼저 관찰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을 딱 봤더니 의문점이 생겼어요. 어떤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이 두 번째 단계고요. 그러면은 이것을 보고 이 문제 인식 단계를 거친 다음에 난 이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봐야겠어. 관찰을 해봐야겠어. 라는 결심을 하고 관찰 등 자료 수집 방법을 고안합니다. 관찰 방법과 자료 수집 방법을 고안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직접 관찰을 통해서 지금 보세요.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고 있죠. 관찰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를 다섯 번째 단계 해석하는 겁니다. 자료를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해석한 것을 바탕으로 규칙성을 발견해서 결론을 도출한다. 이것이 귀납적 탐구 방법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은 이 귀납적 탐구 방법이 적용되어 있는 예는 뭐가 있느냐? 예를 통해서 이 귀납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이 귀납적 탐구 방법을 적용해서 이론을 밝혀낸 것 중에는 두 가지 정도 선생님이 학습지에 넣어놨는데 먼저 다윈의 진화론인 자연선택설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세포설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 각각이 어떻게 귀납적 탐구 방법이 적용되어서 밝혀졌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자, 다윈의 진화론의 이 자연선택설은요, 어떻게 발견되게 됐느냐. 저기 남아메리카에는 이제 갈라파고스 군도라는 게 있어요. 자, 섬들이 여러 개 모여있는 곳이다라고 해서 군도다라고 했는데 명칭이 갈라파고스인 거예요. 이 갈라파고스 군도의 각 섬에는 핀치새가 살아요. 이 핀치새를 관찰을 했는데 서식지의 먹이가 이 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핀치새의 부리 모양이 다 다르구나라는 결론을 내린 게 이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귀납적 탐구 방법이 적용된 사례인데요. 같이 한번 보면은, 자, 귀납적 탐구 방법의 첫 번째 단계, 자연현상을 관찰하는 거였어요. 먼저, 갈라파고스 군도에 이 다윈이 갔더니 핀치새가 살고 있었네. 근데 이 핀치새의 부리 모양을 관찰했대요. 부리 모양이 이렇게 생겼네. 그리고 관찰을 하다 보니까 궁금한 의문점이 생긴 거죠. 문제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핀치새의 부리 모양은 다른 걸까? 왜 다를까라는 의문점을 갖고 세 번째 단계인 관찰 방법 및 자료 수집 방법을 고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윈은 먹이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핀치새의 부리 모양이 달라지는 것은 아닐까 해서 이 핀치새가 먹는 먹이와 부리 모양들을 관찰해 보는 거예요. 관찰을 쭉 해봤습니다. 관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수집이 되겠죠. 그래서 관찰 수행 및 자료 수집 단계로 넘어가면 먹이에 따른 핀치새 부리 모양을 관찰을 실제로 하고요. 다섯 번째 단계인 자료 해석에서는 먹이에 따라서 핀치새 부리 모양이 다르구나라는 자료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단계는 규칙성 발견과 결론 도출 단계 있네요. 이때 이제 먹이에 따라 핀치새의 부리 모양이 달라졌으므로 핀치새의 부리 모양은 각 섬의 환경, 특히 먹이의 종류에 따라 적응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다윈의 진화론인 자연선택설이 관찰을 통해서 규칙성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자료 해석해가지고 결론을 도출했다라는 거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귀납적 탐구 방법이 적용된 사례구나. 자, 또 하나 사례로는 세포설이라는 게 있어요. 세포설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게 세포설입니다. 이 모든 생물들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거를 밝히기 전에 귀납적 탐구 방법을 적용해서 이 세포설이 밝혀진 거거든요. 여러 과학자들이 현미경을 이제 가지고 다양한 생물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목련도 관찰해보고, 벚꽃도 관찰해보고, 물고기도 관찰해보고, 강아지도 관찰해보고, 사람도 관찰해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생물들을 관찰해봤더니 모든 생물은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관찰 결과를 토대로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낸 게 이 귀납적 탐구 방법이 적용된 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귀납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이제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장에 보면은 연역적 탐구 방법의 각 단계 역시 그림으로 잘 표현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인 자연현상 관찰, 그리고 문제인식 단계는 귀납적 탐구 방법의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와 다르지 않아요. 그쵸? 자연현상 관찰하고 문제인식을 하고 하는 것까지는 다르지 않은데 연역적 탐구 방법의 세 번째 단계인 이 가설 설정 단계는 귀납적 탐구 방법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가설 설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귀납적 탐구 방법인지 아니면 연역적 탐구 방법인지 손쉽게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가설이 뭐죠? 가설? 어떤 현상을 보고서 이 현상은 이래서 이런 걸 거야 라고 예상하는 것이 가설이에요. 이 가설을 우리는 다른 말로 잠정적인 결론이다 라고도 표현을 해요. 아무튼 이 세 번째 단계인 가설 설정 단계를 거친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내가 설정한 이 가설이 맞는 가설인지 아니면 틀린 가설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탐구를 설계해 봅니다. 탐구를 설계한다는 뜻은 실험을 실제로 계획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탐구를 설계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겠어요? 설계한 이 탐구를 직접 수행해 봐야겠죠? 그래서 탐구를 수행하는 것이 5번째 단계이고요. 이 탐구를 설계하고 탐구를 수행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변인을 적절하게 통제하여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 변인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타났는데 이 변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탐구를 설계하고 탐구를 수행할 때는 변인을 적절하게 통제하여 이 탐구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단계는 뭐냐? 자료를 해석하고 가설을 검증하는 단계가 6번째 단계입니다. 탐구를 수행해서 나오는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자료들을 해석하는 거야. 해석을 하는 거고요. 아까 우리가 세웠던 3번째 단계에서 설정했던 이 가설이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맞는 가설이었는지 아니면 틀린 가설이었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가설 검증 단계가 있어요. 여기 밑에도 써있죠? 실험을 수행하여 얻은 자료를 해석하고 가설이 타당한지 판단한다. 만약에 내가 세웠던 가설이 맞는 가설이었어. 실험을 했더니 내 가설이 맞다라는 결론이 나왔어. 그러면 이 가설을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면 되고요. 실험을 수행해서 자료를 해석했더니 내가 아까 설정한 가설이 잘못된 가설이었네? 난 아까 가설을 잘못 세웠었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다시 가설 설정 단계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가설 설정 단계로 돌아가서 다른 가설을 세워보고 그 가설을 토대로 탐구를 설계하고 탐구를 수행하고 다시 자료 해석 및 가설 검증을 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운 가설이 맞다면 바로 결론 도출 단계로 가지만 틀리다면 가설이 타당하지 않을 때는 다시 가설 수정 단계로 돌아가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연혈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이해가 갔죠?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표로 잘 정리해 보면요. 자, 첫 번째 단계 관찰 및 문제 인식이 나왔죠. 어떤 생명현상을 관찰한 후에 문제를 인식해요. 의문을 가졌습니다. 의문을 가지고요. 두 번째 단계 이제 가설 설정 단계가 나왔네. 이 표와 그림이랑 조금 다른 점은 선생님이 표에는 관찰 및 문제인식 단계를 하나로 묶어놨고 이 그림에는 관찰과 문제인식 단계를 2개로 나눠놓았다라는 게 좀 차이점인데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번에 가설 설정 단계가 나오죠. 의문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는 건데 이 가설을 다른 말로 잠정적인 결론이라고도 합니다. 써볼까요? 잠정적인 결론. 잠정적인 결론인 가설을 설정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탐구를 설계하는 건데요. 내가 세운 가설이 옳은지 혹은 옳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타당한 실험을 설계하고 네 번째 단계 탐구를 이제 직접 수행해 봅니다. 내가 설계할 때 계획한 거를 그대로 수행해 보는 거야. 설계한 실험을 수행하고요. 이 세 번째 단계와 네 번째 단계 탐구 설계와 탐구 수행을 할 때 뭐에 주의해야 하느냐? 대조 실험이라는 거를 해야 하고요. 또 적절한 변인 통제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탐구 설계와 탐구 수행을 할 때는 대조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한 변인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 그럼 대조 실험과 적절한 변인 통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살펴볼까요? 이거는 이제 밑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대조 실험 먼저 나와 있는데 대조 실험이 뭐냐면요. 실험 결과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조군을 설정해서 실험군과 비교하는 실험을 대조 실험을 해요. 그러니까 실험을 할 때 내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만 실험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실제로 타당하게 나오는 것인가 라는 걸 비교하기 위해서 대조군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조군과 실험군 두 가지를 실험하는 것이 대조 실험인데요. 자, 실험 결과를 얻기 위해 인위적으로 실험 요인을 변화시킨 집단은 실험군에 해당합니다. 내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집단을 실험군이라고 하고요. 이 실험군과 이제 오로지 목적이 비교하기 위해서 이 실험 요인을 변화시키지 않은 집단을 우리는 대조군이라고 해요. 비교하기 위해서, 대조하기 위해서 실험하는 것을 대조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탐구 설계와 탐구 수행을 할 때는 꼭 대조 실험을 해야 한다. 대조 실험을 해야 되는데 대조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실험군과 대조군 두 개가 각각 갖춰져 있어야 한다. 두 개가 각각 갖춰져 있어야 이 실험 결과가 좀 더 객관적이고 타당한 결과가 나온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대조 실험이 무엇인지 알아보았고요. 이제 적절한 변인 통제가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되는데, 자, 변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변인이 뭐냐? 세 번째 쪽 보면은 변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변인이란 실험의 조건이나 결과와 같이 실험에 관계된 모든 요인을 변인이라고 해요. 실험이랑 관계된 요인들 중에 이제 이 모든 요인을 변인이라고 하는데 이 변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크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나눕니다. 자,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은 뭐냐? 독립변인은요.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독립변인이에요. 뭐에 영향을 주는 변인?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거. 종속 변인은 뭐냐? 이 조작 변인의 영향을 받아. 이 조작 변인은 독립 변인 중에 하나인데 이 조작 변인의 영향을 받아 변하는 변인.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자 하는 실험 결과와 같은 것을 종속 변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독립 변인은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고요. 종속 변인은 이 조작 변인의 영향을 받아 변하는 변인, 그러니까 실험 결과에 해당하는 변인을 종속 변인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 독립 변인은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독립 변인은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조작 변인은 뭐냐? 조작 변인은 실험의 목적을 위해서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환시키는 변인이 조작 변인이에요. 내가 의도적으로 다르게 한 변인, 의도적으로 조작한 변인을 조작 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통제 변인은 뭐냐? 내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변인 외에는 다 같게 해줘야 실험의 결과가 제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제 변인이라고 해요. 통제 변인은 실험 과정에 실험군과 대조군에 서로 같게 유지시키는 변인이 통제 변인이다. 일부러 실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조작 변인 외에는 모두 같게 해줘야 되는데 이 같게 해줘야 되는 변인을 통제 변인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변인은 실험의 조건이나 결과와 같이 실험에 관계된 모든 요인을 변인이라고 하는데 변인은 크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나눠요. 독립변인은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해당하고요.
영향을 주는 변인에는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이 있는데 조작 변인은 내가 일부러 변화시키는 변인을 조작 변인이라고 하고 통제 변인은 내가 일부러 변화시키려고 하는 조작 변인 외에 다른 변인을 통제 변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종속 변인은 이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조작 변인을 다르게 해주잖아요. 그죠? 이 조작 변인을 다르게 해줬을 때 영향을 받아서 변하는 실험 결과에 해당하는 변인을 종속 변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변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 변인 중에서 조작 변인, 통제 변인, 종속 변인 이 변인 중에서 그 중에 통제 변인이 있었잖아요. 실험 과정에 실험군과 대조군에 서로 각계 유지시키는 변인은 통제 변인. 이 통제 변인을 갖게 유지하는 것을 변인을 통제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통제 변인은 이 변인 자체, 명사형을 뜻하는 거고 통제 변인을 갖게 해주는 것을 우리는 변인을 통제한다. 동사형, 변인 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인 통제는 뭐냐? 조작한 변인 외에 실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통제 변인을 통제하는 것. 다른 말로 통제 변인을 통제하는 것. 이것을 변인 통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변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앞으로 와서 자, 탐구 설계와 탐구 수행 단계에서는요. 대조 실험을 해야 하고요. 대조 실험이 뭐라고 했죠? 대조군과 실험군을 설정해서 실험의 결과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실험을 대조 실험이라고 했고요. 이 탐구 설계와 탐구 수행 단계 때 또 적절한 변인 통제가 이루어져야 해요. 그러니까 조작해야 되는 변인은 조작 변인으로 조작을 하고 조작 변인 외에 나머지 변인 갖게 해줘야 하는 변인은 통제 변인은 통제하고 그래서 적절한 변인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단계는 자료 해석과 검증이에요. 이렇게 탐구를 수행한 다음에 탐구를 통해 나온 결과를 정리하고 분석해서 경향성이나 규칙성을 파악합니다. 이렇게 경향성이나 규칙성을 파악할 때 자료를 해석할 때는 보통 표나 그래프로 이 자료를 변환해서 살펴보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5번째 단계는 자료 해석과 검증 단계다. 자, 6번째 단계는 이제 결론 도출인데요. 자, 우리 자료를 해석하고 검증을 해서 나온 이제 이 경향성이나 규칙성이 우리가 아까 설정한 가설과 일치할 때는 바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설이 옳다고 판단되면은 결론을 도출하고요. 만약 가설과 아까 설정한 가설과 실험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시 가설 설정 단계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가설 설정 단계로 돌아가 다른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과 실험 결과가 일치할 때까지 이 연역적 탐구 방법의 일련의 단계를 반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역적 탐구 방법에 해당한다. 귀납적 탐구 방법보다는 연역적 탐구 방법이 조금 더 복잡하고 단계도 세세하게 더 뭐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연역적 탐구 방법이 적용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3쪽을 다시 펴봅시다. 자, 학습지 3쪽을 보고 첫 번째 단계, 관찰 및 문제 인식 단계에서 어떤 문제 인식을 하였냐 보면요. 감자가 녹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감자가 녹색으로 변하는 걸 보고 관찰하고 왜 그러지? 라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관찰 및 문제인식 단계. 감자가 왜 녹색으로 변할까? 라는 문제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잠정적인 결론인 가설을 설정합니다. 아마도 가설을 설정을 이렇게 하는 거야. 아마도 이 감자는 빛 때문에, 햇빛 때문에 이 감자 원래의 색깔인 황갈색에서 녹색으로 변했을 것이야 라는 가설을 설정합니다. 감자가 빛 때문에 황갈색에서 녹색으로 변했을 것이다 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설정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탐구 설계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여러분, 이 가설을 설정할 때에는 감자가 빛 때문에 황갈색에서 녹색으로 변했을 것이다 라고 이 가설을 설정할 때는요, 얘들아, 이 가설 안에는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이 나타나 있어야 돼요. 자, 조작 변인은 일부러 다르게 해주는 변인인 것이 이제 조작 변인이라고 했고요. 종속 변인은 이 조작 변인의 영향을 받아서 변하는 변인이 종속 변인이라고 했어요. 감자가 빛 때문에 황갈색에서 녹색으로 변했을 것이다 라는 이 가설의 조작 변인은 뭘까요? 이 가설을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알아보기 위해서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할 텐데, 이 탐구를 설계할 때 일부러 다르게 해줘야 되는 변이는 뭐겠어요? 이 빛이겠죠. 빛. 빛 때문에 그럴 것이야 라고 했으니까 하나의 조건에는 빛을 주지 않고 하나의 조건에는 빛을 주고 빛을 다르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작 변인인 빛에 대해 잘 드러나 있고 이 가설 속에, 그 다음에 종속 변인, 이 조작 변인의 영향을 받아서 달라지는 변인, 변하는 변인은 황갈색에서 녹색으로 변했을 것이다 라는 감자의 색이 종속 변이겠죠. 감자의 색. 그쵸? 그래서 가설을 여러분 설정할 때는요, 뭐뭐는 뭐뭐일 것이다 라는 형식으로 설정을 하는데 꼭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이 잘 드러나 있어야 합니다. 이것들이 잘 드러나 있어야 좋은 가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설정한 가설을 토대로 탐구를 설계하는데, 이 가설이 옳은지 확인하기 위해 타당한 실험을 설계하죠. 설계를 할 때 이렇게 설계를 했네요. 여기서는 첫 번째 단계, 두 개의 상자 A, B에 황갈색의 감자를 넣었습니다. 황갈색의 감자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상자 A는 빛이 잘 들어오는 곳에다가 놓고요. 상자 B는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암실에 놨습니다. 자, 빛의 유무, 빛이 있고 없고가 조작 변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일부러 다르게 해준 조건이죠. 빛의 조건을 제외한 다른 조건들은 얘들아, 이 실험 결과가 제대로 나오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들은 모두 어떻게 해줘야 된다? 변인 통제해줘야 된다. 같게 유지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빛을 제외한 온도나 습도나 감자 크기 같은 것들은 동일하게 해줍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통제 변인을 통제하는 거, 변인 통제라고 해요. 변인 통제.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시간이 흐른 후 상자 A와 B의 감자색 변화를 관찰한다. 그래서 감자색이 어떻게 변하는가 관찰하는 겁니다. 이렇게 탐구를 설계할 거야 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탐구 설계할 때 대조실험과 적절한 변인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조실험은 아까 뭐라고 했죠? 대조군과 실험군을 설정하는 거라고 했는데, 대조군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실험 요인을 변화시킨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빛을 준 것, 이것은 실험군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실험군은 빛에 노출된 감자가 실험군이다. 대조군은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거,
암실에 그냥 그대로 넣은 감자는 대조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A는 실험물, B는 대조군에 해당한다. 자, 대조 실험을 적절하게 탐구 설계 단계에서 진행하였고요. 이제 적절한 변인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변인은 크게 조작 종속 변인, 이거를 두 개 묶어서 독립 변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통제 변인이 있다고 했어요. 독립 변인 중에 조작 변인은 뭐라고요? 실험의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변화시킨 변인이 조작 변인인데, 여기서는 조작 변인이 빛의 유무가 조작 변인에 해당한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종속 변인은 뭐예요? 이 조작 변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변인이 종속 변인인데, 실험 결과에 해당하기도 하고 감자의 색이 종속 변인에 해당하겠죠. 자, 그 다음에 통제 변인은 뭘까요? 이 조작 변인 외에, 빛의 유무 외에 같게 유지시켜야 하는 변인을 통제 변인이라고 하는데, 뭐 온도라든가, 온도 서로 다르게 해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또 습도라든가, 습도도 다르게 해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감자 크기도 같게 해줘야겠죠? 감자 크기 등등. 조작 변인 외에 같게 해줘야 되는 모든 변인들을 통제 변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탐구 수행입니다. 이렇게 탐구를 설계했으면 직접 수행을 해보는 거야. 실험을 수행한다. 다섯 번째, 탐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정리 분석하여 빛을 받은 감자는 황갈색에서 녹색으로 변화했지만 실제로 실험을 했더니 이 실험군에 해당하는 A의 감자 같은 경우 황갈색에서 녹색으로 변했대요. 근데 빛을 받지 않은 감자인 이 대조군에 해당하는 B의 감자는 색 변화가 어떻대요? 없대요. 라는 실험 결과를 기록하고 분석한다. 다섯 번째 단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결론 도출입니다. 이 자료를 해석하고 검증했더니 실제로 빛에 따라서, 빛의 유무에 따라서 감자색의 변화가 영향이 있었죠. 가설과 실험 결과가 일치하는 거야. 그래서 실험 결과가 실험 초기에 설정했던 가설인 감자가 빛 때문에 황갈색에서 녹색으로 변했을 것이다와 일치하므로 다시 가설 설정 단계로 돌아갈 필요가 없죠. 감자가 빛 때문에 황갈색에서 녹색으로 변했다라는 결론을 도출함. 이게 이제 연역적 탐구 방법이 적용된 예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알아야 되느냐? 귀납적 탐구 방법의 각 단계의 순서, 그리고 이 귀납적 탐구 방법 각 단계마다의 특징, 그리고 이 귀납적 탐구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러 가지 관찰을 수행하고 규칙성을 찾아내서 일반적인 원리나 결론, 법칙을 도출한다 라는 거. 자,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도 알아야 할 것이 각 단계 순서, 그리고 각 단계의 특징, 그리고 각 단계 중에서도 탐구 설계와 탐구 수행을 할 때 대조 실험과 적절한 변인 통제가 있어야 하는데, 대조 실험의 의미, 그래서 실험군, 대조군의 의미를 알아야 하고요. 또 적절한 변인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잖아. 각 변인의 의미, 독립 변인 중에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 그리고 종속 변인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과학적 탐구 방법인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쭉 다시 읽어보고 이해를 한 다음에 사실 두 번째 수행평가보다는 세 번째 수행평가에서 조금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세 번째 수행평가를 하기 전까지는 꼭 공부를 해서 암기해 오세요. 자,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